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어떤 에픽 소식이나 군 소식들을 이야기 나누는 건데, 이번 시간은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국산 무기 체계 중에서 좀 굉장히 요즘 활발히 나오고 있는 게 유도 무기 체계예요. 유도 무기 체계 중에서도 이번에 이제 그 소식으로 나온 거는 해군의 시험 발사가 성공을 해서 이제 양산을 내년부터 앞두고 있다는 그 기분 좋은 소식인데, 이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해군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성공을 안 하면 안 되는 게 우리 해군의 어떤 함정 방어에 진짜 근간이 됐어요. 완전히.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해군을 주 대공 방어 수단으로 장비한 함정이 지금 대구급 이하의 사실상 모든 초기함들이잖아요, 지금. 이 해군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해군의 비수와 같은 그렇죠. 그런 오래된 그 전력화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쌓아온 거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죠. 이렇게 해군에 대해서 아주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선 수직 발사관부터 해서 차근차근 계획되었던 그런 그 무기체계 중에 하나죠. 지금 거기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의 함정들이 어떤 형태로는 얽혀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2010년 이후에 건조된 배들은.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지금 그동안 방공 미사일이 없었던 셈이거든요. 그 해공을 장착한 배들은. 대구급만 해도 결국은 사실상 펠랑스 하나에 의존해서 대공방어를 했다는 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시험 성공은 굉장히 축하할 만한 면이 있는데, 또 이게 생각해봐야 될 게 그만큼 함대공 방어 체계 개발이라는 게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갈아 넣어도 안 되는구나. 쉽진 않죠. 그렇죠. 사실 이게 얘기가 많이 나온 게 이 시험 발사 횟수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 다른 나라의 뭐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거 비교하면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그 유도 무기 체계의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맹점이죠. 우리 그 영해가 작고 그렇죠. 영공이 작기 때문에 시험 발사나 어떤 개발을 할 때에 상당히 좀 미약하죠.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이 여기 얘기하시는 게, 아니 신궁 이런 것도 개발한 나라가 왜 함대공을 그렇게 어렵냐라고 하시는데, 그게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약간 어떤 수준인 거예요? 사실 그 함대공으로서 함대공의 무기 체계가 전 세계 시장에서 나와 있는 걸 보세요. 어느 나라 무기 체계가 나와 있을까요? 뭐 미국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프랑스 정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미국과 유럽의 군사 강국들 외에는 없습니다. 러시아, 이스라엘 있고요. 러시아 있고. 러시아는 뭐 당연히 이제 그들은 그들 나름에 있을 거고, 이제 그렇죠. 서방을 이제 위주로 본다면 그럴 거고. 일본조차 아직 독자적인 함대공 미사일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SF하고 ESSM 뿐이니까. 일본은 향후로도 계속 그 미제 방공 무기 체계로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독자적인 그 함대 방공 무기 체계가 갖는 의미는 상당하고요. 이러한 그 방공 무기 체계가 탄생됐을 때 어떤 기반이 되는 것도 역시 모든 유도 무기 체계의 어떤 획기적인 기반이 그렇듯 결국은 러시아하고의 그 불꽃 사업으로 그렇죠. 인한 그 시발점이 된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신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제법 큰 미사일이잖아요. 네. 해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작죠. 그죠. 아무래도 KVLS 한국형 수직 발사관에 4발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크기의 제약도 있고, 바다라는 플랫폼에서 한 나라 내는 비행기를 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배는 계속 이동을 하니까 그냥 멈춰 있는 지상에서 발사 실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선박에서 이동한 항공기를 쏴서 추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또 테스트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골치 아프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탐색 개발 단계에서 굉장히 좀 칭찬을 우리 그 개발진들한테 밀리 매니아로서 해드리고 싶은 거는, 탐색 개발 단계부터 모든 거를 굉장히 세밀하게 했다는 거.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직 발사대에 4발 장착이 가능하게끔 일단 그 계획을 했고, 그러한 계획에 맞춘 기반 기술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부터 아주 세심히 따져봤고, 그것에 의해서 솔직히 남들보다는 좀 더 실패를 겪지 않고 바로 개발 성공에 그렇죠. 이루어졌고, 이 해궁이 갖는 의미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가 이제 발표할 때 흔히들 이제 그렇지만은 사실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그 함대 방공의 어떤 중간 단계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그렇죠. 그런 토대가 되고 있어요. 뭐 지금 이대로 개량이 제대로 되면은 ESSM급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물론입니다. ESS에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어떤 단거리 정도를 커버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몇 킬로 정도일까요? 한 20? 지금 알려진 30? 거는 지금 예. 20km인데 20km 언저리 지금 뭐 혹시 발표되고는 20km도 발표를 안 합니다. 상당히 우리가 지금 보수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못 드리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죠. 청궁이나 청궁2 다 보수적이고요. 전 진짜 보수적인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해궁입니다. 사실 사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여러 가지 그 미사일의 길이랄지 또 로켓의 어떤 그 개발 기술이랄지 이런 걸 판단해 봤을 때는 그거 이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겠죠. 말씀하신 대로 ESSM에 근접해 그러니까 중거리 함대 방공도 겸할 수 있는 개량을 그런- 하면은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아무도 몰라요. 개량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전략 비닝 무기로 많이들 그 감추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 밀리 매니아들이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조금 앞서가서 우리가 더 기반 기술도 없는데 막 그냥 얘기하는 우리 유튜버들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네. 있죠, 많죠. 그것은 절대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군 당국에서 발표하는 것보다는 조금 상위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우린 그거 이상까지를 생각하고 개발한 거니까. 그렇죠. 해공을 가짐으로써 어떠한 이점이 가장 클까요? 우선은 우리 마음대로 미사일을 탑재할 그렇죠.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수량을 조절할 수가 있고 그렇죠. 유지 보수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시 바로 오늘 직접 싸운다. 네. 그런 그 용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대로 투나잇 뭐라 그러죠? 우리 저 어쨌든 파이트 우리- 투나잇. 예, 파이트 투나잇. 예, 예. 그런 개념인 거죠. 예. 빨리. 예. 그러니까 오늘 당장 어떤 싸운다.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언제든지 준비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유리한 것이고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게 군함 건조, 사실 선체 건조가 문제가 아니라 무장을 해서 조달하는 게 사실 일정에 꽤 지장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울산급하고 포항급 대체 수요가 엄청나게 줄을 서 있기 때문에 꽤 빨리 그 배를 함선들을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 특히 미국이죠. 사실상 미국에 수입을 한다 그러면은 일정이 많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비용은 또 비용대로 뛸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문제가 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능에 좀 아쉬움이 있고 단거리용이 너무 단거리라 그렇다고 ESSM은 너무 비싸고 게다가 마크 41 수직 발사관하고 같이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램은 그 단거리만을 위해서 개발되고 배치된 미제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뭐 단거리가 뭐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의미보다는 단거리죠. 단거리에 그렇죠. 대표되는 미사일인 거고. 아무래도 초기함급의 방공 무기로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초기함의 방공 부족하다기보다는 초기함도 단계적인 방공망을 갖추었을 때 그렇죠. 마지막 종말 단계의 미사일 무기 체계가 될 텐데 이 우리 해궁은 이러한 것을 다 뛰어넘는 거죠. 이런 건 당연히 그 역할이 되는 거고 개발 여하에 따라서는 중거리까지 커버할 수 있다. 아까 홍 편집장님이 강조하신 ESSM까지 그런 성능까지 커버할 수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 정황상 드러나지만 램보다는 단거리 성능만 보더라도 램보다는 상당히 우위에 있는 성능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LIG 넥슨이 이런 미사일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렇죠. 굉장히 많죠. 청궁2도 그렇고. 예. 아무래도 예. 우리가 이제 그 방위 산업 전체로 봤을 때의 어떤 규모랄지 기반을 볼 때 네. 한 개 무기 체계에 여러 개 업체를 경쟁시킬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국가가 계속 이제 계획적으로 이제 나온 게 어떤 특정 무기 체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기업을 키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방산 특화 업체라고 그렇습니다. 있죠. 예. 그런 하나 면으로 시스템이면은 뭐 전차, 장갑차 뭐 이런 식으로 현대 롯데 그렇죠. 전차 현대 롯데 뭐, 예. 예. 사실 엄밀히 한화도 지금이야 그 여러 가지가 합병해서 그렇지 뭐 삼성 테크인은 자주포, 뭐 두산 인프라코어는 장갑차 이런 식으로 다 특화가 돼 있었죠. 그렇죠. 그것이 요즘 와서는 조금은 좀 달리 우리 그 에어쇼 그 아덱스에서 보았듯 한 개 무기 체계라도 어떤 경쟁을 좀 시키는 체계로
우리도 슬슬 이제 넘어가는, 근데 방산이 좀 넘어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공에 대한 그런 우리 그 개발과 성공과 양산에 대한 의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예. 해상 방공의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건 알 수 완전한 있습니다. 독립은 아니지만 최소한 초기함급까지는 남의 눈치 안 볼 수 있다. 구축함급은 좀 어쩔 수 없다 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구축함급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 해군의 중거리 방공망까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됐고 그것이 술직 발사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에서 상당히 더 큰 성능의 어떤 그 업그레이드가 기대되는 그런 무기 체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해공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무기 체계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